그다음에 이제 주역 주역도 같이 시간 아니 근데 해서 참 좋네요. 생각해서 저 카톡으로 예. 주역에 대한 걸 한 문장으로 정의를 한 게 있어요. 예. 보냈을 거예요. 카톡을 보시고 주역이 한마디로 뭐냐 우선 그걸 얘기하고 그 내용은 이제 구체적인 거는 이제 진도를 하던 대로 나가겠습니다. 주역의 정의를 하여튼 뭐 제가 강의를 해온 동안을 아주 이렇게 요약해가지고 했으니까요. 고맙습니다. 나는 여기 지금 시작했어요 지금. 아니 근데 여기에 들어있어서 이거 한번 보시죠. 누구 읽으시죠. 뭐. 그 주요 그 카톡을 전부 켜보세요. 단체 카톡방에 보안 정의라고 해가지고 아침에 보냈어요. 내용을 누가 읽죠? 우리 조 선생님 한번 읽으시죠. 크게 앉아서 해야 되나? 네, 앉아서 해. 보안정의 주역은 우리 조상인 천천히 주역은 우리 조상인 단군족의 태초 성인인 판단족 판단족입니다. 죄송합니다. 판단족의 태초 성인인 복희씨께서 천지인 삼재 시 음양 공웅 강유 인의의 도 이를 깨달아 도리 원리라고 해요. 원리라고 된 원리를 깨달아 이거는 이게 어려운 건지 시장가. 토치 시장가 네, 시초 시수 도서 상수 음수 천간 도수와 역수가 역수 천간 도수와 간지 도수와 효의 상진 논리로 중원에 전수하신 것을 주초 문왕 주공이 문헌 논리로 말씀 괴효사를 달고 계사하고 주말 춘추 시대에 이르러 우리 단군족의 환단족의 국가였던 은나라 왕족 혈통의 지대성 성인인 공부자께서 시편의 찬문의 설명글을 더해 밝혀 완성하신 인류 최고의 문명인 유교학의 근본 원 경전이다. 죄송합니다. 이거 많이 버벅거려가지고. 수고하셨습니다. 그거 좀 거쳐서 내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예. 주역은 우리 조상인 환단족의 태초성인인 복희씨께서 천지인 삼재, 즉 시간의 음양논리, 공간의 강유논리, 인간의 인의논리의 그 도리를 또는 원리를 깨달아서 시수, 즉 도서원리, 도서상수원리, 그 다음에 역수 또는 간지도수와 또는 괴효의 상징 논리로 이제 둘 다 상징 논리예요. 그러니까 시수도 상징 논리고 괴효도 상징 논리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상징 논리로 중원에
전수하신 것을 주나라 초기 문왕 주공이 문은 쉽게 말하자면 말씀의 상징 논리가 아니고 말씀의 논리로 그 말씀해놓은 말씀을 달아놓았다. 그래서 그 말씀을 달아놓은 것은 괴효와 괴사와 효사를 말하는 거죠. 그 계사, 그것을 계사라고 하는 거죠. 그 달아놓고 계사하고 주말 춘추 시대에 이르러서 주나라 말기 춘추 시대의 춘추에 우리 환단족의 국가였던 은나라 왕족의 혈통을 이어받은 성인, 즉 집대성한 성인 공부자께서 10익은 즉 10편의 문장이네요. 그 10익의 설명문을 보태서 그래서 이것을 찬주역이라고 해서 한 것을 그걸 해서 밝혀서 완성하신 인류 최고의 문명인 동시에 또 가장 오래된 문명인 유교 또는 유학의 근본 원리, 근본 또는 근원 경전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역은 바로 이러한 내용입니다. 아마 한마디로 했지만 길고 또 아주 어려운 얘기들만 들어있어요. 이제 이거를 한 학기 동안을 우리가 하긴 했어요. 그런데 그걸 지금 어렴풋이 조금 들은 얘기도 있고 안 들은 얘기도 있고 그런데 여하튼 종합해서 표현해보면 바로 이렇다 이런 얘기죠. 다시 말하면 주역은 무엇을 내용으로 하고 있느냐면 삼재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주역은 근본적으로 어느 민족이 만들었느냐 하면 바로 동이족인 환단족이 만들고 완성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그건 분명하게 우리가 밝혀놔야 될 문제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그리고 이제 천도나 지도나 인도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일일이 다 설명할 수가 없고 또 그것은 보이지도 않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형이상적인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말로 설명하려면 한이 없으니까 그것을 아주 상징적인 논리체계로서 시와 시수 그러니까 그거는 하도낙서를 말하는 거죠. 하도낙서의 원리 또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것은 이제 시간의 논리를 중심으로 볼 때는 하도낙서 또는 역수논리 지금 여기서 말씀드린 대로 뭐냐면 시수라고 했는데 도서상수는 하도낙서를 말하는 거고요. 그 하도낙서를 상징적인 수라는 뜻에서 도서상수라는 말을 쓴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의 수기 때문에 역수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은 현간지의 배합으로서 그 시간의 성격을 설명해놨기 때문에 간지도스라고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 이게 그러한 세 가지를 합쳐서 시수의 논리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설명문에 바로 쳐놓은 것을 잘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 구체적인 설명은 다음에 하겠습니다만은 일단 그러한 내용을 상징 논리로 했고 그것은 시간 논리를 얘기한 거라면 그 다음에 괴효라고 하는 것은 공간 중심의 논리다. 이거예요. 그래서 괴는 그림을 그리고 위치에 따라서 역할이 다르고 그 상징하는 게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호 논리인데 상징 논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부호 논리로서의
괴효를 부호로 하는 논리체계다. 이것은 상징 논리체계예요. 그래서 설명으로 말로 설명한 것이 아니고 부호로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이제 복희 씨가 중원에다가 전해줬는데 중원에서는 그것을 제대로 받은 것도 있지만 제대로 받지 않고 못하고 사실 괴효 논리 중심으로 주나라 초기에서 괴효 논리를 중심으로 한 주역이 쓰여진 거예요. 그래서 주역은 말하는 수논리라든가 간지도수라든가 이러한 시간 논리는 자세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제 그것을 공자께서 주나라 초기에 문장으로 되어 있고 그 부호나 또 괴효나 이러한 상징 논리 체계를 정리를 해서 설명문을 붙이신 거예요. 10편의 설명문을 붙이신 걸 12기라고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자가 집대성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근데 공자도 역시 주공이나 문왕주공은 우리가 동이족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건 뭐 한족이라고 봐야 되겠지만 이 말하자면 공부자께서는 은나라의 혈통을 받은 그런 은나라의 혈통의 말하자면 성인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전부 종합해서 집대성을 해서 10익으로 완성을 했기 때문에 말하자면 공부자를 집대성의 성인이다 이렇게 그 향교나 성균관에 그 대성전에다가 대성전이라고 그 붙이잖아요. 네. 그 대성전이라고 하는 명칭이 바로 집대성을 했다는 뜻이에요. 대성, 지성, 문선왕이라는 그러한 명칭을 붙이게 된 것도 대성 크게 이루고 집대성했다. 대성, 지성. 그 집대성한 대성이고 그리고 지성 지극한 경지를 이룬 지성, 지극한 성스러움, 대성, 지성, 그 다음에 문선왕, 문명을 펼친 선왕이다 해서 대성, 지성, 그래서 대성전이라고 하는 그 전이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유교문화 사실은 유교문화는 동양문화의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동양문화는 유교 외에 사실 따지고 보면 뭐 도가나 이런 것도 동양문화라고 하지만 도가는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필수적인 건 있어요. 유교라는 건 인간으로서 필수적인 뜻에서 이게 이렇게 써있는 거죠. 신선, 유불선 할 때 선자는 한 사람이라는 뜻이고, 그러니까 인간이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그러한 가르침, 그것을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교고, 배우는 입장에서는 학이 돼서 유교라고도 하고 유학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집대성한 분은 공자이기 때문에 대성. 근데 이제 중국 사람들은 되게 주역에 대해서는 유교 문화하고 다른 계통으로 봐요. 다른 계통으로 보고 유교는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인도 중심이지
천도나 인지도는 별로 얘기를 안 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건 다른 계통이 우리 말하자면 자기네 유교하고는 다르다. 그렇게 주장을 해요. 학자들도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내가 그래서 반박을 했어. 그러면 어느 나라 거냐? 어느 시대 거고 어느 지역 거냐? 그랬더니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 북경대학의 왕교수라고 와서 특강을 한번 초청 해서 학술대 기조 발표를 할 때 그 토론하면서 내가 물어봤더니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고 그러더라고. 모르는 게 아니라 사실은 알면서도 회피를 하는 거예요. 이 주역의 원주류를 이루는 주역을 탄생시킨 발명한 그 민족은 한담족이요, 말하자면 우리 동이족이에요. 그러니까 동이족이라고 하는 것을 내세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자존심이. 그러던 것인데 그것이 이제 말하자면 동북공정이라고 하는 둔갑을 해서 그 후에 그 이후에요, 사실은. 그 이제 90년대 초긴 90년대인가요? 90년대 왕교수 와서 얘기했을 때 그때는 그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뿌리가 말하자면 요한문명이에요. 그 요한문명이 밝혀지면서 그 시대가 한 3,000년이 황하문명보다 올라가니까 그때서 이제 어뜨거라 빨리 서둘러서 자기네 것으로 포용하고 자기네 것으로 말하자면 자기네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한 그러한 그 시스템을 동북공정이라고 한다. 동북공정이 그래서 아주 동북공정은 굉장한 저희가 아주 굉장히 나쁜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참여도 못한 거죠. 그 땅에 거기 자기네들 영토 안에서 말하자면 그 취하에서 출토가 되니까 그 뭐 역사적인 사실은 아니다 우리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할 겨를도 못했고 그때는 중공이 또 문이 닫혀 있었고 그냥 학자들도 참여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문명이 이제 자기네 문명이라고 하려니까 민족도 자기네 민족으로 끌어들여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족의 지류로 온 거예요. 동이족을 한족의 지류. 그게 지금 현실이에요. 문화사적으로 굉장히 우리가 몇백 년 뒤에 가면 고구려도 지금도 고구려 자기네 땅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남쪽까지 전북이라고 할 거예요. 세종대왕도 자기네 거고 뭐 자기네 저거. 근데 그거를 밝혀놔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하나의 문화사적인 사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중국에 가서 지금 중국에 가서 배울 게 뭐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비림비공 할 때 벌써 공자 버렸어요. 그게 버리고 지금은 이제 그것이 복원이 됐죠. 복원이 되고 비림비공 해가지고 공자도 인표를 말하자면 비판할 때 공자도 비판했어요. 그게 비림비공이라는 거. 비판할 때 비자는 이렇게 쓰나요? 비림. 인표의 성이 비림. 그 다음에 비공. 이게 문화대혁명이에요. 그 사람들이 비림비공. 그러니까 문명 자체를 동양의 정신문화를 공산주의 유물변증법에다가 다 소속시켜서 이 인표를 정치적으로 매장시키기 위해서 공자까지 거기다 해서 같이 말하자면 봉건시대 유물로 버렸다가
등소평인가요? 시대. 아니 등소평이 아니라 뭐예요? 모택동? 모택동이요? 모택동. 아 모택동이 무너진 것이 쬐까나. 그 누구야 그 흑묘백묘론을 주장한 사람. 등수평 맞아요. 등수평이 좀 맞죠? 네. 등수평이 흑묘백묘론을 주장함으로 해서 유물 공산주의가 사실은 무너졌죠. 그래서 지금 이제 공동 분배, 저거는 못하죠. 그 무너지고 사유재산을 인정하게 되고 그랬는데 거기에서 결과적으로 흑묘백묘 뒤덮는 게 고양이지 검은 거냐 백 거냐 이게 문제가 아니다. 다 잡아야지.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수정이 되어지면서 이제 공자가 복권을 했어요. 공자께서 말하자면 자기네 그러니까 막스 레닌주의를 버리려니까 자기 대체할 주의를 내세우다 찾다 보니까 공자를 찾은 거예요.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지하에서 유화문명이 3,000년보다 앞선 황하 자기네들보다 앞선 문명이 발견되니까 그걸 이제 동북공적으로 해서 자기네 그 문화로 편입을 하고 민족까지 편입을 한 거예요. 우리 그러한 그러니까 그 치우천왕이라고 하는 치우하고 이제 황제하고 판록대전이 유명한 이제 판록대전이 있는데 그 싸움이 있었는데 그게 황제가 나중에 치우한테는 백패를 했는데 나중에 마지막에 치우가 이제 황제한테 나이가 많고 그래가 졌어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역사를 바꿔놓는. 근데 그러한 그 과정에서 말하자면 이 자기 한족 우월주의에 있어서 무시를 해왔거든요. 무시를 해왔는데 이러한 문명이 발견되면서 아이고 이게 우리들이 같은 민족이었고 같은 문화다. 황제 자손이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원래는 복희씨나 이런 사람들은 아니고 황제 그다음에 진시황. 신롱씨 신롱 그러니까 농사는 신롱하고 황제하고 이 두 분을 자기네 조상으로 역사상에는 그렇게 이 사실은 황제라고 했다가 나중에 신롱을 또 편입을 했어요 중간에. 그래서 삼화천 사기에는 이제 황신 황농 이 둘이 말하자면 우리 자기네 한족의 조상이다. 그래서 이조라고 해서 처음에 이조. 시조가 둘이다. 자기네. 근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유화문명이 자기네들보다 3,000년이 앞서다는 사실 지하 출토품에서 나오니까 거기다가 치우는 치우천왕은 치우 황제 우리는 황제라고 했는데 저 사람들은 치우를 그냥 치우라고 해서 아주 말하자면 자기네들을 아주 미개한 나라인 것처럼 꾸며놨었던 거죠. 근데 유화문명이 발견되면서 치우도 이 자기네 조상에 끼었. 그래서
그 하북성에다가 삼조당이라고 하는 거죠. 삼조당이라는 사당을 삼조당으로 바꿨어요. 이조가 자기네 처음에는 황제 한 사람으로 황제서신이라고 했다가 신롱씨를 집어넣어서 황제는 헌원씨고 신롱씨는 그 다음에 이제 치우를 했다가 근데 어떻게 하냐면 치우 시대는 철기 문화가 상당히 발전해서 구리로 된 말하면 동면 철도 동면이라고 해서 철로 된 머리 그 다음에 얼굴은 동면이다 그래서 구리 얼굴이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철투구를 쓰고 철갑을 들고 전쟁에 임했다. 그래서 백전백승 할 정도로 그 다음에 앞서갔다는 거죠. 근데 그 삼조당에다 그려놓기는 아주 야만적으로 그려놨어요. 저는 그 가보지는 못했는데 그 저 사진은 여러 곳에 나왔는데 그 당시 제가 중국에 가서 연구교수로 갈 때 그때만 해도 삼조당은 앉았어요. 그리고 삼조당 직후서는 내가 중국 여행을 못 갔는데 내가 한 6차례나 갔다 왔는데 단기로 갔다 온 것까지 합치면 6, 7번 갔다 왔는데 그때는 없었어요. 그 근래에 삼조당이라고 해서 말하자면 자기네 영역을 문화적으로 또 전설적인 것을 실제적으로 이제 나타나니까 그거를 그대로 자기들 수용을 해버려요. 그래서 그 시진핑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나라 속국이었다라고 하는 얘기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 사학자들은 제대로 논리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건 그 이유는 민족사학자들이 약하고 또 그 일본 말하자면 식민사관의 그 후예들이라 이렇게 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찾아와야 될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무교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복의 신롱 그 다음에 황제거든요. 복의 신롱 황제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순서는 뭐 이의를 거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복의 씨는 얘기를 안 해요. 그 사람들이 복의 씨는 얘기를 안 해요. 근데 복의 씨는 왜 안 하는가 내가 생각해 보니까 결국은 자기네 황제 이전이거든요. 황제부터 따지다 보니까 복의 신롱 그 다음에 황제거든요. 그 역사적인 순서가. 그러고 전설적인 거라고 하고서 전설적이라고 내버렸다가 이게 이제 여러 지하 출토품이 나오니까 앞뜨거러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나중에 황제하고 싸운 동시대에 치유를 갖다가 같은 민족이면 싸웠겠어요? 안 싸워. 물론 이제 같은 민족도 싸우기는 하지만 그 당시로 봐서는 치유를 이쪽으로 봤던 것이 그래서 그냥 문화적 차이도 있었어요. 그래서 치유가 앞섰던 문화였는데 그동안에 폐하고다가 나이 차이가 50한 50년 된다고 그래요. 전설적으로는. 그래서 이 치유가 나이가 안 들어서 치유가 또 전설적으로는 치유라는 이름을 가진 아마 민족이거나 지도자들인데 81명이 나와요. 81명. 치유가 81 형제였다. 그 형제가 다 싸움을 잘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마지막에 치유가 이제 황제한테 졌어. 그래서 이제 치유를 자기네들은 굉장히 적대시해가지고
아주 그 그림도 아주 야만적으로 그려요. 그래서 자기는 황제나 저 신롱은 아주 그 왕관을 쓰고 아주 그럴듯하게 하고, 근데 치우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활인가 창가를 들은 이런 모습으로 그냥 옷도 그냥 무슨 짐승 가죽 옷 같은 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주 저급하게 그렸어요. 그러면서도 역사적으로 남아있는 것이 할 수가 없으니까 삼조라고 해서 조자를 붙였어요. 치우도 자기네 조상이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 우리가 문화적으로 그러니까 복크씨는 자기네 조상이라고 한 번 하는 사람을 못 봤어요. 그러니까 복크씨가 문명으로서는 복크씨가 최고의 문명이에요. 그래서 복크씨가 처음에 이렇게 열어놓은 말하는 경전에 최고 경전에 근본 경전에 말하는 우두머리 경이 바로 주역이다. 이랬을 때 주역을 공부를 해야만 비로소 우리가 중국 문명의 뿌리를 알고 또 그 뿌리가 한족에 이룬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혈통과 우리 민족이 주로 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주역을 공부를 해도 제대로 좀 해야 된다. 나는 그런 얘기. 이 중국 것이다라고 이렇게 해서 하지 말고 동양 문명의 뿌리면서 우리 민족이 우리 동이족이 말하자면 집대성한 것이다. 그러한 자부심과 문명의 어떤 주인의식을 가져야 나는 된다 이런 생각을. 그래서 주역을 공부하면서 나는 이런 생각이. 그래서 주역 책에서 보면은 어디에 나오냐면 계사 하편인데요. 계사 하편 2장 392쪽 한번 보시면 391쪽에 1쪽 끝머리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391쪽 찾으셨죠? 우는 제1장이라 해서 계사 하편 1장을 말씀해놓고 그 다음에 392쪽으로 넘어가면 이게 이제 2장인데요. 2장에 고자 포히시지왕 천하야에 하는 요거 이제 포히시를 복크시라고 하는 말의 2층이에요. 복크시를 포히시라고도 했다. 그거는 그러니까 복크시를 제일 먼저 여기다 내놨어요. 천하의 왕노릇 할 때 그것이 그 다음 문장인 결승이 위 망고 요 한 줄짜리 여기까지가 요게 괴와 복크시와의 사연을 말씀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포이시 몰커널 신롱 시작하야. 그래서 복크신롱 황제 이렇게 나가는 복크시 다음으로 이제 신롱씨를 얘기한 거예요. 이게 복크신롱. 그 다음에 일중위시하야 시천하지민하며 그거 이제 다음 문장 그러니까 393쪽 문장에 일중위시하야 시천하지민하며 요것이 황제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복크신롱 황제 그것을 그 다음 문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신롱씨 물건을 황제 요순씨 작하야. 그리고 황제까지 얘기했는데 여기다 요순씨까지를 붙여서 그러니까 요 문장은 요순까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복의 신롱 황제 요순 이 5대의 황제들을 5대의 뭐라는 제왕들을 괴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괴와 연결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394쪽에 환괴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요게 이제 요순 우라는 것은 하나라인데 하우시인데 하나라는 이제 중국 역사상의 하나라는 역시 9년에 이제 홍수를 다스렸는데 그 사람이 이제 임금이 운임금이래요. 운임금에 관련된 괴를 환괴라고 해가지고 여기다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배를 만들고 뭐 이렇게 한 걸 보면 말하자면 홍수 때 홍수하고 관련되어 있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그 성인 이름은 안 써 있지만 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구승마, 인중치원 요건 교통에 대한 얘기를 한 부분인데 요거는 이제 은나라 다음에 뭐야? 하나라 다음에 은나라죠. 은나라. 탕에 대한 얘기. 은나라 시조 탕에 대한 얘기다. 그 다음에 중문격탁 이대 포객 요것은 기자에 대한 얘기고 그 다음에 단목위자하고 굴지위구하야 요것은 문왕 그 다음에 현목위시하고 이건 활에 대한 얘기니까 무왕이에요. 무왕에 대한 얘기. 그런데 규괴라고 하는 괴와 연결했고 그 다음에 상고엔 혈거이 아철원이 후세성인이 역지궁실 요거는 주공에 말하자면 그 예법 그 다음에 395쪽에 마지막 그게 고지장자는 후의지 신하야 장지 북충하야 불봉불수하며 상기무술하니 그러니까 3년상을 처음 주장하신 공자 자신을 여기서 말씀을 한 거예요. 대곽괴하고 연결을 한 것이죠. 그 다음에 미래성인으로서의 마지막 상고엔 결승 실은이 후세성인 바로 후세성인이 역지 서계하야 서계라고 하는 것으로 역을 바꿔서 백관이 이치 만민이 이찰 개취적해 여기서 이제 후세 성인 마지막 성인의 예언해 놓은 것이다. 그래서 이 장이 역대 성인의 그러니까 주역이 주장하고 있는 주역이 밝히고 있는 역대 성인의 순서대로를 여기서 괴와 연결해서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이게 이게 말은 공자의 12개 대표적인 하나의 내용이죠. 그래서 역사적인 도와 진리의 전통을 도통이라고 하는데 도통 또는 성인의 이어짐을 성통이라고 하는데 성통을 여기서 말씀한 것이다. 그것을 후세의 이 마지막 성인 일부 정역에서 이 장을 그렇게 규정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실제 사람 이름으로는 복회신롱 황제 요 순밖에 5대밖에 안 나왔는데 그 다음에는 그냥 괴 이름하고 사연만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걸 잘 맞춰보니까
그대로 주문왕, 주공, 공자, 그 다음에 후세성인 것까지 이렇게 도통을, 성통을 밝혀놓은 부분으로 이렇게 밝혀진 거예요. 그냥 옛날 성인의 업적으로만 이렇게 생각했던 것인데 실제 이름 나오는 것은 복귀, 신롱, 황제, 요순 그렇게밖에 안 나오고 나머지는 그 성인의 명칭은 안 나오는데 괴만 연결해 놨는데 그걸 맞춰보니까 역시 똑같이 성인의 계통하고 맞도록 돼 있대요. 그것을 밝힌 것이 이제 정역, 부천역으로서의 정역인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주역은 빛은 동방이라고 동방에서부터라고 하는 것처럼 동방의 요하문명을 중심으로 한 그러한 동이족이 문명을 발전시켜서 중국에 가서 자라게 된 것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지리적으로는 중국으로 돼 있지만 그 문명을 주도해온 주체는 반수 이상이 바로 동이족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중국에서는 주역을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중국 유학에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 북경의 왕 이름도 잊어버렸는데 그 왕교수가 나보다 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주역은 어디에서 언제 시작된 것이고 언제 유교로 편입된 거냐? 그 사람들은 유교로 편입한 걸로 생각해요. 유교에서 끌어들인 걸로. 근데 고대부터 삼경은 주역도 들어가잖아요. 오경도 주역을 넣기는 넣어놓지만 실제적으로는 자기네 것이 아닌 걸로 스스로 인정을 한 셈이에요. 그게 언제 유교로 주역 문화가 유교문명으로 이렇게 편입을 시켜서 된 걸로 보느냐면 그게 이제 마지막에 한대에 와서 춘추 전국 시대를 거치고 그 다음에 한대에 와서 완성한 걸로 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한수 한자 한문화를 한문이라고 하든가 한자라든가 한문이라든가 한문화라든가 한족이라든가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자기네들이 사실은 주인이죠. 그러나 그 이전은 동이족이 더 발전했고 더 주동이 됐던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중국 고대로 올라가면은 이건 중국 것이 아니라 동이족의 것이다라는 것이 더 드러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역은 동이족 것이 자기네 것이 아니다라고는 하지만 드러내놓고 동이족 당신네 거요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러면 주역은 그러면 어느 시대에 어떻게 된 문화냐? 어디서 발생한 문화냐? 몰라요. 그럼 모릅니다. 그런데 그 자기네 유교는 아니다 이거예요. 그럼 언제 그러면 유학으로 편입이 됐느냐?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지금 얘기한 대로 주나라를 거쳐서 한데 와서 비로소 자기네 거다. 그것은 자기네들이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은나라 이전은 주나라부터 중국 문화가 중국화된 거지 중국 쪽으로 많이 변한 것이고 그 이전의 뿌리는 역시 은나라까지는 동이 문화가 주동이 되었고 동이족이 주동이 된 문화다. 중국 문화가 그렇고 이 유교 문화가 그렇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교도 중국 것이 아니고 지금 와서 우리가 K유교라고 하는 것은
조선조의 무슨 뭐 성리학만 가지고 K유교 하는데 실제 K유교의 원주인은 진짜 K유교는 처음부터가 K유교다. 유교의 원주인은 우리다. 네, 그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한국유교문화진흥원이 그 근래 것만 가지고 뭐 발전을 시키니 뭐 그것만 할 게 아니다. 그 뿌리부터 우리를 찾아내서 뿌리부터 살려내자. 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사실은 이 원전 강의를 원전 강독부터 해나가야 된다. 그냥 세계 율곡 그 이후의 유교만 가지고 그거 세계화해서 뭐 얼마나 하겠어요. 중국 애들보다 더 앞설 수 있겠어요? 원래 주인이 우리 거라고 할 때는 원유교를 그야말로 성리학이 아니라 원유교의 유교의 진리를 세상에 알리는 그 주인 역할을 우리가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주장입니다. 그 사람들이 자인하듯이 주나라 이후부터 사실은 유교가 이론화된 논리화됐는데 공자 이후에 근데 공자 이전에 또 공자까지는 사실은 유교의 그 주체는 유교를 발전시키고 또 씨를 뿌리고 발전시켜온 주체는 동이족이다. 그래서 나는 동이족이라는 말은 중국적인 표현이에요. 사실은 저 사람들이 볼 때 큰 큰 활을 메고 다니는 그러한 동쪽 오랑캐 그래 오랑캐 입자라고 하는데 그 족의 이름이지 오랑캐라고 하는 건 처음부터 오랑캐는 아니다. 이거 저 사람들이 볼 때는 큰 사람들이 활을 메고 다니는 그 위협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당시는 오랑캐라고 얘기 못했던 거죠. 그 후에 와서 그 이족 그러한 활을 메고 다니는 민족 이런 입자예요. 그런데 그것을 나중에 이제 동이족으로 사방은 전부 동이 서융 남만 북적 해가지고 사방은 전부 저거고 미개한 사람들이고 자기네들만 문명인이다 해서 중화인이라고 그러한 생각을 가져서 그런 거지. 그래서 오랑캐라고 하는 족속이 오랑캐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었지 사실은 이족 이자예요. 이족 이자. 거기 오랑캐라는 말이 하나도 안 들어있어요. 오랑캐 때는 되게 그 야만이라고 할 때 만자는 뭐예요? 오랑캐만. 네, 오랑캐 만자. 여기다가 벌레 중켰었어요. 벌레처럼 아주 한 격을 낮춰서 본 거예요. 북쪽도 마찬가지 사실. 남만 북쪽. 남쪽은 만이라고 하고 북쪽은 적이라고 했는데 오랑캐 적자가 어떻게 됐냐면 개사슴노변에 불화자 썼어요. 이 북적이에요. 그러니까 개 같은 놈이라는 얘기예요. 어디에 짐승을 여기는 벌레, 여기는 개, 거기다 변에 붙였잖아요. 좋은 소리는 아니야. 근데 이 자는 큰 대자에다가 활궁자를 써요. 여기 어디 뭐 사람 아니라고 하는 거 저기 벌레 같은 놈이니 뭐 저 개 같은 놈이 이게 아니잖아요. 처음 글자 생길 때부터가 동이는 오랑캐라고 하는 말을 아니었어요. 그냥 이 큰 활을 메고 다니는 족들, 민족들, 자기네들한테는 위협되었겠죠. 그 이족이었는데 중화 사상이 싹 터서 중국 중심의 사고로 바뀌면서 이제 그것이 아까 얘기한 대로 한대에 완성했었고 주나라나 해도 그 주나라 때만 해도 하늘에 대한 얘기를 다 많이 했어요. 그런데 주나라 그때부터 그 이후는 하늘은 얘기 안 하고 사람만 얘기했어요.
천지는 얘기를 안 하고 인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인간의 인수의 필수적으로 지켜야 할 도리다라고 해서 인간 뭐 유자를 썼다고 해서 그 이제 글자 유래도 그렇지만 사실은 인격 문화로서의 인정을 자기들 중심으로 하던 유학은 사실은 한대 이후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한대 이후다. 그 이전은 동이족이 주도해. 그러니까 두 나라도 서쪽 한족이지만 문화적으로는 은나라 문화를 상당히 많이 답습을 했어요. 정치제도만 동건제도로 바뀌었지 문화는 그대로 이어받아요. 그래서 주역을 그 은나라 때 전해오던 주역을 주공과 문왕주공이 괴사를 썼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문자로 줘가고 그 이전에는 전설 또는 그 말하는 상징, 부호 이러한 걸로 전해진 거예요. 그것을 살려서 집대성한 분이 이제 공자가 됩니다. 그래서 공자도 주역에 대해서 계사상하편, 단사상하편, 창사상하편 그럼 6편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설괴, 석괴, 문헌, 잡괴 그래서 10편의 문장인데 그 10편의 문장을 쓴 그 속에서 이제 시수의 논리가 숨겨져 있어요. 시수의 논리. 그러니까 괴효 중심의 주나라 것에서 그 뿌리를 밝혀놓으신 거예요. 공자께서. 그러니까 시인이 순이 그런 문장 그런 것들은 괴사에 나오는 거예요. 저 공자에 12개 나온 것들. 그리고 천일지, 천삼지사에서 그 수에 대한 문제도 괴사에 나와요. 그걸로 보면은 공자가 그 주나라의 괴사효사 중심의 주역을 복원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도 공자가 말하자면 우리 조상 본인도 그 공자 당신도 말씀하셨으니까 돌아가실 임시에 내가 어디에 있었냐면 양 기둥이 놓여 있는 그 가운데 있었다. 근데 그게 말하는 제청이에요. 제청. 내가 얼마 안 있으면 죽을 것이다. 나는 왜 그래? 나는 은나라 사람이기 때문에 그쪽 노노나 이런 데 은인이라는 말이 안 나와요. 그런데 거기에 나오죠. 공자 10 무슨 도 성적도라고 있어. 성적도라고 그것도 좋은 자료인데요. 거기 보면 성적에 대한 100몇 편의 그림이 그려져 있고 그걸 또 설명문을 붙였는데 거기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 돌아가신 임시에 내가 그러한 말하자면 양 기둥이 있는 가운데 앉아 있었는데 그런 꿈을 꿨다. 아마 내가 곧 죽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 양기둥은 은나라의 제청을 의미하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죽어서 영정을 그렇게 빈소를 그렇게 차릴 것이다. 이런 이제 그러한 내가 죽음이 임박했기 때문에 그런 꿈을 꾼 것이다. 그러면서 그 은나라 풍속의 그 빈청 그것을 얘기를 한 기록이 있어요. 그럼 거기서 나는 은인이다. 은인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은나라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공자세가에서도 사마천의 공자세가에도 은나라 왕족인 것을 혈통은 다
밝혀놔 있어요. 은나라 혈통을 은나라를 멸망시키고 주나라가 멸망시키고 봉건을 하면서 노나라도 세우고 아까 얘기하는 오나라도 세우고 뭐 또 진나라 뭐 여러 나라들 이제 위나라 뭐 이런 봉건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송나라라고 하는 것을 송나라는 그러니까 송나라는 은의 마지막 왕자인 미자라고 하는 거예요. 미자라고 하는 게 이거 아름다운 미자 써서 뭐 여자 이름 같은데 이미자 뭐 하는 그런 미자가 아니고 벼슬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나라의 마지막 왕자로서 밑땅에 그 말하자면 봉해진 그 나라는 이거 하여튼 그 고을에 봉해진 아들 미자인데 그 미자 그 세 사람이 어린 사람이 이제 미자, 비간, 그 다음에 기자. 이 세 사람이 이제 주역에 논어에 나와요. 논어에 미자편이 나오는데 은나라의 세 사람의 충신 또는 의인, 훌륭한 성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자는 그 나라 주나라에 벼슬 하기 싫다고 해서 도망간 거고 비간은 은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막으려고 노력하다가 말하자면 불구덩이에 그 형벌을 가해져서 죽었고 걸주라 할 때 주라는 사람의 그 발음이 비슷하니까 걸주의 주는 이건 이제 은나라의 마지막 왕이고 거랑은 뭐예요? 거랑은 건이 뭐예요? 하나라의 마지막 왕이에요. 마지막 그 폭군으로서 나라를 망하게 한 마지막 임금은 이건 하나라 주나라 아니죠 은나라 은나라의 주.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주가 정치를 잘못해서 나라가 망하게 생겼으니까 이 비간이 그 말하자면 왕이 주의 삼촌이 처삼촌 여러 왕자를 거치니까 처삼촌이 간하다가 그렇게 하지 말아라 나라를 다시 일으켜라 그렇게 하다가 풀에다가 불구덩이에 말하는 형벌을 받아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충신으로서는 이 사람 몸을 바쳐서 충성을 한 사람은 비간. 그 다음에 그 나라 그 조정에는 벼슬 하지 않겠다 해서 굴복하지 않고 도망을 간 거예요. 그 도망간 것이 이제 기자인데 그 기자가 어디로 갔느냐면 동쪽으로 왔다는 얘기예요. 기자 동네서를.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미자라고 하는 분이 이제 훌륭한 분인데 미자는 혈통을 위해서 은나라의 혈통을 위해서 말하자면 그 주무왕에 굴복을 한 거예요. 혈통이라도 살려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을 어디다 봉했느냐면 아까 여기 송나라. 이 송나라에다가 미자를 공으로 변하고 말하자면 송공으로 봉해줬어요. 그 왕
혈통, 그러니까 은나라 혈통을 이은 미자의 자손 중에 여왕이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그 여왕이 공자의 그러니까 6대조 할아버지. 여공. 그 여공이 그 왕자의 난에서 자리를 양보하고 말하자면 밀린 거죠. 밀려가지고 대부로 그냥 내려가고 거기서 이제 그 말하자면 왕은 저겠지만 그 혈통을 이어오다가 공자의 아버지, 공자의 그러니까 한 3대 전에 3, 4대 여공이 6대가 아니라 노나라로 이제 망명한 게 아마 6대인가 좀 기억이 좀 잊어버렸는데 그 여공의 손장가가 송나라에서 못 버티고 노나라로 말하자면 망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제 말하자면 공자의 뭐 사대조인가 이렇게 돼요. 그래서 노나라 사람이 된 거예요. 족은 피는 이 은나라의 혈통이다. 그래서 그 송나라 사람이고 나중에 이제 그 여공 때 밀려가지고 말하자면 평민이 됐다가 다시 노나라로 이주를 한 거예요. 평민은 아니죠. 대부분가 뭐야 밀려서. 그래서 이제 혈통으로는 그 기자는 도통을 위한 사명을 다했고 미자는 혈통을 위한 사명을 다했고 비가는 충성을 통해서 사명을 다해서 은나라의 세 분의 어진 사람. 논어 책은 소개했지만 논어에 미자편이 있어요. 미자. 그거 이제 언제 배우겠습니다만은 미자편이 18편. 근데 요 사연을 간결하게 얘기했어요. 18편에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제가 문어가 마침 있으니까 미자 제18 미자는 거지하고 기자는 위지노하고 비가는 간이사하니 공자와 은유 삼인원 하니라. 이 331쪽이네요. 혹시 책이 가까이 있으면 331쪽에 거지 미자는 거지라는 미자는 그냥 나라를 버리고 가고 기자는 도통을 위해서 자기의 충심을 버리고 도통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항복한 거고 비가는 나라를 구해서 구하려고 하다가 간하다가 죽었으니 이 세 사람은 다 은나라에 있어서 마지막 세 사람인데 이 사람 세 사람의 어진 사람이다. 은유 삼인원이다. 그래서 미자라고 하는 말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제18편에 미자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18, 19, 20은 편수가 문장수가 얼마 안 돼요. 조금씩밖에 안 돼요. 볼륨이 작아요. 그러니까 아주 여기서는 도통하고 도통, 혈통, 그 다음에 이제 충통 이 세 가지를 보여주는 분들이다.
우리나라의 세 사람이 어디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하튼 이러한 그렇기 때문에 공자는 은인이었어요. 은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은나라 풍속에 기둥이 양쪽 있는데 그 안에 모셔지는 그 영정이 그 신의가 모셔지는데 내가 거기에 앉아 있는 꿈을 꿨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 안 있으면 죽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예언을 하셨어요. 그런 기록이 있는데 바로 이제 그러면서도 민족주의적인 좁은 생각을 버리고 그 말하자면 혈통 위주의 생각을 버리고 천하를 철환하고 천하를 구제하고 뭐라고 하나요? 글로벌화를 한 분이라 하죠. 그래서 그야말로 훌륭한 성인의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그런 걸 통해 종합적으로 볼 때 하나의 성인의 계통이나 도통이나 그 철학적인 어떤 그 역사를 볼 때, 학문적인 역사를 볼 때 이 주역은 바로 아까 지금 제가 정의를 내린 거 그 한마디로 집약해서 말할 수가 있다. 막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하나도 없을 겁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세계보쯤 되는데 군보도 안 되니까 이거 능한군이 군보는 좀 시켜달라고 했더니 그것도 안 되는데 아니 그건 뭐 문명이나 철학사나 학문적인 역사나 그것을 종합적으로 문명사를 종합적으로 볼 때 자신 있게 난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점은 다만 이제 유교에 있어서 인도를 중요시 하다 보니까 이 천도 지도를 너무 이제 무시되어지는 이게 중국적인 사고의 사실 그것도 다시 유교에 있어서의 인간의 존재 근거인 인간의 존재 근거 어디에 있느냐? 천도와 지도에 있어요. 천지에 있는 거입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 좁은 존재 근거는 뭐라고 그랬어요? 부모죠. 아버지 어머니지만 아버지 어머니들로 모여진 이 인간의 전체 근거는 그 근원에 가면 하느님이요 땅이다. 하늘과 땅이다. 그러니까 하늘은 우리에게 살아가는 생명의 시간을 주는 것이고 그 생명의 씨를 주는 것이고 그 씨를 길러서 하나의 개체로 길러주신 분은 어머니다 말이죠. 그러니까 천은 아버지요 지는 어머니다. 천부지모론이 지모의 사상이 바로 유교 사상입니다. 인간만 얘기한 게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런 점에서 유교에 있어서의 근본 진리다. 근데 중국 유교는 천도지도는 집어내버리고 중간에 주나라 이후에 집어내버리고 인도 중심으로만 해요. 인간만 중심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도덕 철학이 추가된 것이고 그 송대 와서 조금 천리 하늘을 이치로 보려고 한 거예요. 형이상학적인 뿌리 이치 그래서 천리 인욕 뭐 이렇게 해서 천리를 좀 따지긴 했지만 그 천도 전체를 제대로 밝히는 것은 아니다. 천도는 시간운행 원리다. 시간운행 원리지 뭐 이치를 따져서 하늘의 이치를 뭐 따지는 것만 그 천도가 아니다. 천도는 이 세상의 시간을 운행하는 운행 원리고 운행의 근원이죠.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이고 우리 인간 존재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생명의 모든 생명의 존재 근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인간이 그 근원을 알아차릴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이 그 천지와 동격으로 삼재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논리가. 그래서 획이 세 개예요. 괴가 기본으로 획이 세 개. 지, 인, 천. 왜 세 개냐? 그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왜 삼획으로 괴를 만드는 알아도 그건 그냥 그건 상징이에요. 그 상징 부호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징 논리다. 그러니까 5,000년 전, 6,000년 전에 상징 논리로서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중간에 아까 얘기한 대로 중간에 누구예요? 중간에 문왕주공, 무왕은 전쟁하느라고 거기에 참여를 못하는 거예요. 왕 저기를 문왕, 그 다음에 혼자인 주공, 그 다음에 그 주공을 이은 공자. 그래서 공자가 완성하는 것이. 그러니까 주역을 차한 주역.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차한 주역. 이건 누가 얘기했냐면 이게 먼저 쓰는데 이 산자가 산시서 공자 이건 서마천이 한 얘기예요. 공자는 사안시서하고 차안추역하셨다. 이건 칼로 책을 정리한 거예요. 자를 거 자르고 저거 한 거고. 그러니까 시경이나 서경은 잘라서 말하자면 시경은 뭐 예를 옛날부터 내려오는 무슨 신화 전설의 노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네. 그 잡다한 걸 너무 많으면 그 또 그 허황된 것도 많고 그러니까 그 정리를 한 거예요. 인격성 안에 정리를 하신 게 시경이고. 그래서 시경 첫머리에 뭘 나오냐면 관관적이는 제아지주로다 요조숙녀는 군자기로다. 군자의 총은짝으로서 군자라고 하는 인격체를 첫 줄에 나와요. 첫 장에. 논어에도 첫 장에 저 공자 나오잖아요. 저 군자 나오잖아요. 뭐라고 나와요? 인부지 마지막에 인부지 불온이면 불역 군자. 그런데 서경은 뭔 얘기부터 하냐면 신화전설적인 거 빼고. 근데 주역에서는 신롱씨 아니 뭐 복희 신롱 황제 이렇게 나오는데 서경은 신롱 복희 신롱 황제는 빼고 요순부터 나와요. 요임금은 하늘에 비유했고 순임금은 땅에 비유했어요. 요순부터 그래서 그 위에는 작은 거예요. 그래서 산시라고. 전설적인 거나 더 가치 있는 것도 있겠지만 그건 잘못하면 이제 혼란스럽게 잘못 전해지고 오도될 것을 우려해서 정리해요. 그 다음에 주역은 자르는 게 아니고 도리어 거기다 도와서 보탰다 이거예요. 보탰으니까 뭐예요? 술이 부작하신 분이니까 작을 할 수 없죠. 보태도 술을 한 거지. 서술을. 12글 서술해서
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참 주요 돌찬자일 때. 바로 이게 공자님의 그 말하자면 위대한 성업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자인 거예요. 역사 속에 작사 속에 허황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정리를 하고 그야말로 천도, 지도, 인도를 밝힙니다. 여기에 다 이게 전부 이게 요거 열에서 하나까지의 마디 요거 시간성을 의미하는 나리를 쓰면 시자예요. 떼시자예요. 근데 리듬을 의미하는 거예요. 음양 리듬. 그러니까 말의 음양 리듬 열에서 하나까지의 마디 이것을 글시자라고 한다. 그 시다 이거. 시는 리듬이 있어야 돼요. 내재율이 있든 외재율이 있든 간에 율이 있어야 돼요. 운율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게 글자 요게 바로 절사자가 시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시간 리듬. 그리고 절사자는 절에는 시간이 필요 없으니까 절사자로 이 자를 쓴 거 아니냐는 시간을 좀 알아라. 그 다음에 서자도 열에서 이건 손이라고 그랬죠. 열에서 하나까지. 요것을 열에서 하나까지 이게 열에서 하나까지를 지금 10사이클을 손으로 잡았다. 손으로 잡아서 말한 것. 말하는 것이 바로 역사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기록한 거하고 말하는 것이 역사다. 시간을 뒤죽박죽을 해서는 안 돼요. 시간의 한 사이클을 기준으로 해서 말하는 것을 적어놓은 것이 글이에요. 그러니까 서라고 하는 글자는 말도 안 되는 거라 서라고 할 수 있겠어요? 서경이 그러니까 누구부터 얘기를 해야 돼? 윤임금, 순임금부터 얘기해요. 묘전, 순전부터 얘기해요. 해석은 뭐 글자 아름은 해석되지만 이 안에 들어있는 의미를 아셔야 된다. 강의를 들어도 좀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해주십사, 좀 들어주십사 좀 부탁을 드리고 오늘도 이게 뭐 전체를 얘기했어요. 오늘은 사실은 서론인데 전체 아주 줄거리를 얘기했습니다. 주역은 이러이러한 것이다. 거기에 다 들어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많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그걸 세세하게 공부를 해요. 시와 수라든가 또 그다음에 배효의 논리라든가 그다음에 말로서 설명한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냥 주역 강의한다고 해서 그냥 뜻이나 풀이 문장 풀이만 한다면 그 무슨 뭐 그건 한문학이나 하는 거죠. 한문학에서 경학으로서는 좀 떨어지지 않느냐. 우선 알아야지요. 한 문자를 알아야지. 문자는 도구니까 도구를 알아야 거기에 도달할 수 있으니까 알기는 알아야 되고 중요하지만 글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흐름과 뜻과 의미, 내용과 줄거리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